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낮에 바깥에 나가보셨어요? 완연한 봄날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주식시장에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 또 상승 반전을 하기는 했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틀째 상승 192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0.07% 내린 558로 거래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13% 이상 급락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매각 기대감보다는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인식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로 쏠려 있습니다.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들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건설 업종을 필두로 한 산업재죠. 건설조선, 해운기계, 항공까지 그리고 소재, 철강, 화학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T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T 부품 쪽 보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쇄도하고요. 여기에 음식료 업종 정도 매수 추천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림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에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겁니다. 명실공히 건설주 중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당당히 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장을 바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이겨내는 투자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래서 강의 내용을 이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잠시 뒤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성장성이 전조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열어주실 분 김용준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준 전문가님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용준 전문가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장부터 좀 봐주세요. 예. 예. 일단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데, 대형주가 개별 종목에 비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최근에 좀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단은 1900 정도, 그러니까 1900이 깨지면 이제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지수는 1900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실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2300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매매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수 기준으로는 뭐 19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 같아갖고 뭐 그 시향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개별 종목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은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라는 종목 하나가 이 시장을 지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체감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1500포인트 밑으로 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수 대비로 현재 내 종목의 상황들이 좀 상당히 불편하실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왔던 것이 지금 종목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뭔가의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이 1, 4분기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악재에 억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의 어떤 구실을 좀 삼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 좀 진행되면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하방은 좀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다소 좀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의 낙폭은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은 안 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형주 쪽을 매도를 하는 상태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빠르게 이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기관의 중소형주 매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형주 가지고 이쪽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소형주 쪽에서는 수익률 게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 부분을 빨리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올해 장이나 향후 펼쳐지는 모든 장세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실 거다. 결국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가 났긴 했지만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워낙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군, 섹터군 이런 쪽은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에 대한 시각 정리들이 빠르게 좀 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법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예. 정말 좀 시장을 좀 이기고 싶습니다. 워낙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럼 과연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근데 지금 그 조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들으면 알만한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천의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실천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이 부분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성향이 보수적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보수적이신 분들이 대형주를 사놓고 뭐를 기대하시냐면 연간 100% 수익 나오길 기대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 성향이 보수적이면서 목표 수익은 높다. 이런 투자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좌 수익은 위험과 수익의 함수관계다.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넷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A, B, C, D라고 분류를 하면요. A라는 사람의 성향은 위험도 감수하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수익도 적게 벌기를 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맞냐면 은행 투자나 확정금리를 받는 쪽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을 많이 선택하면서 수익이 적게 나는 구조, 이런 구조의 그 투자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위험은 적게 선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 이 부분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위험과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가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좀 색깔이 안 나와서 딴 걸로 좀 칠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위험이 높아지면 결국 수익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고요. 채권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조금 더 위험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 그럼 그 다음 구조가 뭐냐면 주식 투자죠. 근데 주식 투자를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펀드 투자나 이런 걸로 위험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주식 직접 투자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위로 갈수록 파생으로 가는 거죠. 파생 상품으로 파생 같은 경우는 6.6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구조니까요. 그러면 내 몸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내 몸 상태가 내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겠냐. 조금 위험을 적게 선택하고 수익을 좀 적게 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주를 선택하면서 100% 수익을 내는, 나는 위험을 절대 지지 않고 수익만 높이 가겠다는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몸의 상태에 맞는 거. 근데 이게 그 얘기는 들으셔서 이해는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적용을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대형주 투자하고서
중소형주 막 올라갈 때 왜 내 거는 안 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과 수익의 함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목표 수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함수를 잘 적용을 하셔서 연령별,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는 거죠. 연령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금 안전 쪽의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령대가 높아지신다는 것은 대형주 비중을 높이고요. 중소형주 비중을 낮추시는 전략이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시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야 된다. 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산 규모가 안 맞는데 지나치게 대형주 편입이 높다든지 아니면 자산 규모가 너무 큰데 지나치게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좌의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함수의 관계냐? 위험과 수익을 내가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내 계좌의 수익을 만들어낼 거냐. 이거의 함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는 어떤 성향을 갖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에 맞게 투자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들한테는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주어지면은 수익을 많이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펀드 투자죠.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뭐 투자 수익률 1위 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투자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펀드를 100억을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많이 내더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종목이 따로 있다는 거죠. 1억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1,000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10억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고 100억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해라. 5천만 원짜리 계좌가요. 삼성전자 10%, 현대차 10%, 뭐 10%, 초대형주만 잔뜩 갖고서 목표 수익은 연간 100%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절대로 삼성전자나 요번에 삼성전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뭐 67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사례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례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200조에 가까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그럼 시가총액 200조짜리가 또 더블을 낸다면 시가총액이 400조가 된다는 얘기인데 400조라면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겠죠.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계좌는 그 포트 조정을 너무 대형주 비중으로 높여놓으면 이거는 잘못되는 자산 규모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금 규모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0억짜리 계좌를 움직이시면서 컴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한 2,000원짜리 100만 주, 뭐 1,000원짜리 150만 주 이렇게 가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금 규모가 얼마냐, 내 연령대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계좌의 구성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진단을 못하고서 무조건 종목 하나 들어가서 수익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성향을 잘 정리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서 투자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투자 원칙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입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리스크와 시간 리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안 올라간다는 시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하는 가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시간 리스크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V자형 터닝을 해가지고 바로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데 바닥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격 리스크를 안 지고 나는 시간 리스크를 지겠다. 좀 기다리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걸 먹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가격 리스크를 지겠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빨리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고요. 한번 올려놓고서 쭉 뻗어갈 때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싫은 거고요. 근데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거냐에 대한 투자 원칙이나 철학도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성향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는 뭐를 했냐면 한 방을 봤습니다. 한 방을. 한 번에 2배, 한 번에 10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계좌를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을 일단 진단을 끝냈습니다. 이제 나의 성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성향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짜리 계좌는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얼마를 벌 거냐. 10억짜리 계좌는 10억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냐. 투자가 돼야지 투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투자가 되려면 단계별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를 먼저를 하셔야 되냐면 그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보셔야 되는데 작은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 종잣돈. 요즘 이제 그 정부에서 뭐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중물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물에다가 예전에는 펌프라는 게 있었는데 펌프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에 물을 버줘야지 펌프에서 물이 끌어올라지거든요. 지하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뭐합니까? 그 물을 끌어올릴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없을 때는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종잣돈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5천만 원짜리 계좌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종잣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종잣돈이 안 된다면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죠. 그래서 1단계 투자 전략, 5천만 원짜리 계좌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1억까지 종잣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짜리까지 만들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약간 공격적으로 포트를 짜셔야죠. 그래서 한번 레벨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짜셔야 된다. 이제 그 종잣돈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됐으면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계좌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돈이 돈을 나가서 벌어오는 이런 개념에서 이 돈들이 나가서 연봉을 벌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안전한 투자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서 항상 그러니까 어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작은 규모가 크면은 그분들은 주가의 등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배당 수익만 갖고 연봉이 나오고 때가 되면 회사가 좋아지면 단계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식을 이만큼 사놓고 거기서 연봉 나오는 것만 갖고 세상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작은 규모가 많으니까 은행 금리만 갖고 내 연봉을 커버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시스템화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주식 투자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이런 식 그리고 나중에 자산이 쌓이면 내가 일 안 해도 투자 시스템 안에서 내 연봉이 나오면은 편안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봉을 만들어야 되는지, 부를 축적해서 부를 이제 써나가야 되는 단계인지,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 성향들까지 파악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좋은 기업을 찾아내야죠. 좋은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냐? 좋은 기업은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기업이죠. 근데 주가 많이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방향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저평가 기업을 찾아낸다. 좋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산 가치,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영업 가치, 뭐냐면 매년 반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합친 거에 다 성장성이라는 것이 가미돼서 그래서 어떤 때는 퍼가 2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PBR이 1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주가라는 것은 자산 가치와 영업 가치와 성장성의 함수다. 그런데 이 성장성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성을 배제를 해놓고 나머지를 갖고서 현재 이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기업이라고 분석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온 게 PBR 1 이하면 저평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산가치보다도 회사가 싸다. 근데 PBR 1 이하면 뭐합니까? 영업가치에서 계속 깎아먹어서 영업적자를 1년에 뭐 100억씩 200억씩 내면 결국은 자산가치가 깎이는 건데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영업가치가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치와 영업가치가 봤더니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게 투자 대상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죠. 근데 시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저평가 기업은 자기 적정 주가를 끌어올려 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평가 상태로 있어요. 그럼 저평가 원인이 뭐냐는 거죠, 대체. 왜 이 기업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성이라는 개념이 대입됩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은행주들 저평가라고 그러고요. 뭐 통신주들 저평가라고 그러고 증권주들 저평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평가 영역으로 계속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IT 쪽에서는 뭐가 많으냐면 기술 변화가 많습니다. 전에 쓰던 기술이 이제 채택이 안 돼서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올라오고. 근데 재무제표로 보니까 무지무지 이익도 많이 나오고 기업도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기술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음에 재무제표를 열 때는 그 영업이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성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왜 못 가는지를 찾아내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자산 배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대체대조표가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고 이쪽이 자본인데 자산 배치를 다 뜯어보니까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이래서 여기서 임대 수입만 나는 구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아니라 뭐 임대 수입이나 이런 것들, 기타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자산 배치가 적절하게 미래 투자를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 배치가 됐냐. 뭔가 이런 원인들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성도 있고 뭔가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우리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 좋은데 이 주식은 뭐가 해결돼야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꽃은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개발을 하는 거지만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거를 매각하는 작업들이 나와줘야지 이 주가가 결정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먼저 들어가서 언젠간 될 거야. 이거 세월이거든요. 이거 지나다 보면 2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나고 그럼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IT도 결국은 신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뭐 특히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뭐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나온대요. 근데 나오는데 언제 수익 모델로 할 건데요? 삼성전자에서 이거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기술 적용하는데 내일부터 바로 하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엄청난 그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런 테스트가 1년, 2년,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3년, 4년 이상 걸립니다. 신기술 나왔는데 이게 근사치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숙제화되기 전까지는 이 주가의 움직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인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기술 개발해갖고 이제 조만간 삼성에서 채택한대. 이때부터 우리 타이밍이죠. 이때부터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지껏 늘 하던 이제 차트 분석, 수급 분석, 패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차트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 차트는 볼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봐서 매매 시점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나보다 정보력이 조금 빠른 애가 먼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차트로 보여주겠죠. 그게 결국 수급으로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산다라는 건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현재 장 분위기에 이 종목이 맞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이래서 매수 시점을 결정하고 타이밍을 잡으면 거의 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가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자꾸 100% 수익 났네 어쩌네 하는데요. 비중이 몇 프로냐는 거죠.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으로 가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계좌에서 내가 10% 담궈서 100% 먹었으면 계좌 수익은 얼마냐면 10%입니다. 이런데 내가 정말 확신만 있으면 50% 들어가서 100% 먹으면 50% 수익이죠. 결국 내가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집중 투자를 할 거냐.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 성향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를 한 번에 올리실 생각을 하지 말고 단계별로 올리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벌 때 좀 많이 벌고요. 좀 빠질 때 남들보다 좀 적게 빠지고요. 그리고 또 기회를 봐서 한 단계 올리고 또 적게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 이러면서 이제 계좌가 우상향하면서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들쑥날쑥해요. 계좌가. 벌었다
다 잃었다, 벌었다, 다 잃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금 버는 것 같다가 이만큼 잃다가 조금 버는 것 같다가 잃었다. 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단식 상승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 거고 내 계좌 관리를 종목 관리가 아닌 수익 관리로 전체 계좌 관리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셔야지 향후 좀 방향들이 나오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그 타이틀만 갑니다. 시장을 중심축에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대장주, 주도주 많이 올라서 겁나지만 그게 무너지면 딴 거 주변주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주도 테마라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의 핵심 테마이고 중소형주 형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주도주, 주도 테마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을 분석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주요 변수가 뭐냐.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나타났던 건 뭐냐면 대북 리스크였죠. 이게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어떨 때는 환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냐. 중심축을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나머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성향이 어떠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주식시장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성향이 어떠냐. 내 성향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되죠.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 하나 던져드릴게요. 시장이요. 다 벌려고 들어오셨습니다. 다 벌려고 들어오셨는데 여기 아무나 보는 데 아닙니다. 여기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내려고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들어와서 누가 좋대더라 아니면 대형주 어떻대더라 시황이 어떻대더라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절대 벌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만 또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 나에 대한 진단,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원칙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우연히 운이 좋아서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바로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적인 부분들은 항상 입각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서 실제로 행동을 하셔서 실천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산 종목들은 죄다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Y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본인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기억에 남는 하나 문장을 좀 뽑자면 시장은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좋은 주가는 본인의 주가를 찾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궁금해하는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앞서서 김용준 전문가 강의도 잘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우조선 해양은 28,500원에 한 10%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매수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28,500원에 사셨는데요. 언제 네. 사신 거예요? 날짜가 정확하게 모르고 산지 아마 한 달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한 달 조금 안 될 겁니다. 예, 비중이 10%라고 하셨죠. 예, 지금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대우조선해양을 왜 사셨어요? 그게 저는 그 보도 같은데 근데 보면 수주도 조금 괜찮대 그래가지고 한 31,500원까지 가가지고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지만은 그 줄로부터 계속 빠지네요. 예. 목표가가 그럼 한 31,000원 정도가 되시겠어요? 매수가 이건 28,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네.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예, 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그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제 해외 수주. 이제 그 해외 수주 관련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게 이쪽 영역이 어디냐면 건설, 조선, 이런 쪽들이죠. 근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GS건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해외 수주에 관련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대우조선 역시도 무슨 얘기냐면 대우조선 역시도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 해외 수주, 질 좋은 해외 수주를 받아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수주량에 따라서 주가가 좀 결정되는데 대우조선은 일단 물론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해양 플랜트라고 그래갖고 그 바다에 나가서 밑에 있는 저 석유를 끌어올리는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번에 빠진 이유는 결국 이거죠. 앞부분에서는 시장이 흔들려서 밀렸던 거고요. 요번에 크게 흔들렸던 건 결국 해외 수주 관련 종목들의 신뢰 회복이 지금 안 돼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대형주 기준으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시간을 지나고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건설주가 이러한 매를 한번 맞은 게 향후 장기적으로는 건설주가 아주 좋아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장 변화는 안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해외 수주의 질도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경쟁력도 좀 앞설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신뢰를 회복해서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사신 가격까지 올라온다. 이거는 좀 무리겠죠. 좀 시간을 갖고 문제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가는 완만한 상승을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신뢰를 회복할 것 같다면 그렇다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28,5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단기간에 바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보신다면 성향이 어떠신지 모르는데 짧은 매매를 하시는지 좀 길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고 손실폭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래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7,000~2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그 손실폭을 줄여놓고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여지없이 조선주를 비롯해서 뭐 해운이라든지 건설, 기계, 철강 이쪽 모두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답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27,000원 이상 주가 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향후에 추이를 조금 지켜보다가 그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대우조선을 해봤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현대 EP인데 이 종목도 오늘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7,200원에 20%고 뭐 당연히 궁금한 점은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현대 EP라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소재 쪽을 갖다가 뭔가 그 신기술을 이용해서 그 수익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현대 EP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초기에 있는 업종이라고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대 EP에서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결국 현대 자동차라는 어떤 이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구조를 갖고요. 뭐 이거는 뭐 계열사 간의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 현대 자동차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직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현재 실적 대비로는 조금 위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패션이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나치게 무거운 종목들은 못 움직이는데 딱 기관들이 건들 만한 사이즈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오는 매수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잠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좀 있고요. 뭐 올해 한 해 동안에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많이 올라가면 좀 팔고 적게 올라가면 사고 조정을 받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꼭 목표가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뭐 중기적으로 여기까지 중기라는 거는 한두 달은 아닙니다. 한두 달은 아니고 한 5, 6개월 정도를 보고서 뭐 이 정도 가격까지는 뭐 올해 안에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얼마예요? 이게 예전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조금, 아직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한 7,000원 정도 나오네요. 7,000원 정도. 7,000원 예.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현대 EP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로 들어온 종목인 두산 엔진 풀어드릴게요. 두산 엔진을 오늘 사셨다는데 비중을 80%나 들어가셨어요. 7,650원이 평균 단가십니다. 앞으로 전망 여쭤보시는데요. 좀 위험한 매매를 하셨네요. 여기서 80%다. 결국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반등해서 수익을 많이 보시겠다라는 매매였고요. 오늘 두산이 왜 빠졌는지는 아실 겁니다. 두산 건설에서 실권주 난 것들을 두산 중공업에서 인수를 한다 해갖고 두산그룹 쪽 전반적으로 만도 사태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신감들. 근데 두산 엔진이 실적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선박 엔진의 중형급 선박 엔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은 조선주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배 만드는 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잘 되려고 그러면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컨테이너선은 올해 수주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LNG나 조금 고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산 엔진이 올해 큰 모멘텀을 갖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낙폭과대로 접근하는 것들도 좀 그렇고요. 조금 결국 그 방향이 좀 크게 좀 맞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내일 전저점 이탈하시면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거 낙폭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반등 나온다고 해봐야 8,200~3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으셨고 조금 공격적이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매수 문의가 들어왔어요. 조선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내일 사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9787님이시고요. 얼마나 들어가면 되는지, 얼마에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대우조선해양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차트가 안 나와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선주와 건설주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회복이 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접근은 대부분 뭘로 하시는 거냐면 대형주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지 않겠냐. 그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른 확 빠졌다가 이거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먹기보다는 이거 저점 확인하고요. 다시 눌림목 들어갔다가 이게 추세가 안정돼서 이제 안정적인 추세로 우상향할 때 일반인들이 접근하시는 거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당분간 매수 영역은 아니고 조금 관망 쪽으로 해서 조금 지켜보는 쪽에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중공업 내일 덜컥 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요, 매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낙폭 과대한 종목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동양기전인데요. 8284님께서 사셨습니다. 1,550원에 비중 20%, 실적이 어떤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동양기전. 예. 동양기전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그 실적 대비로 저평가 종목은 맞습니다. 실적 대비로 저평가 종목은 맞는데, 저평가된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동양기전이라는 건 자동차 부품 쪽이죠. 예전에 그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 자동차주, 완성차주가 쭉 끌어올리니까 나중에 중소형주에서 쭉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주들이 크게 못 가는데 얘 실적만 갖고 위쪽으로 간다. 조금 어렵겠죠. 아직 분위기가 형성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당분간 동양기전이 크게 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1,550원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가셨으면 이거는 좀 빠졌다고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음봉이 좀 크게 출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쪽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일단 뭐 내일 바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중장기 쪽으로 모아가신다는 측면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고요. 뭐 길게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조금 안정되고 추세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나중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좀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 들고 좀 길게 보시고서 12,000원 정도까지는 뭐 목표가로 설정을 하는데 뭐 길게 본다는 게 일주일이 길게 보는 건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게 보시고 시장 흐름도 좀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뒤처리를 하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오늘 종목 상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5만 원에 30%를 사셨는데 회사를 매각한다는데 악재로 보더라고요. 손절해 버려야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5만 원이면은 앞부분에서 여기서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매각한다고 하셨을 때 이거 올라가니까 추격하신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불편하신 건데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은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 저한테 항의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정확하게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CMO에 가깝습니다. CMO가 뭐냐면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이고 CMO예요. 그럼 셀트리온은 CMO 쪽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있지만 결국 바이오시밀러의 핵심은 뭐냐면 파이프라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쪽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냐. 근데 결국 이쪽에서 지금 허셉틴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CMO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요. 분명히 공매도도 주식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고 빠질 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서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의 공방 속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그만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공매도 세력을 이겨서 매수세가 강해진다면 결국 공매도가 환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해외에 매각을 한다. 이게 무슨 큰 재료가 되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거 굉장히 크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단기 낙폭에 대해서 내일 그 하락 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세를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유리한 매매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하유미팩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제닉을 봐드릴 텐데요.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나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제닉을 사신 분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사신 가격이 31,800원, 15%세요. 그럼 여기 정도에서 들어가셨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그러는데 이제 제닉이라는 종목이 지금 일단 시장의 기대치는 뭐였냐면 항상 고평가라고 얘기는 했어요. 제닉이라는 건 항상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시장 열릴 거야. 그래서 중국 무슨 우리나라 홈쇼핑과 같은 그런 쪽에다가 이제 하면은 아마 매출 이만큼 나올 거야. 근데 진짜 애널리스트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지금 과정들이 나왔고 여기선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안 참습니다. 지금 기관애들이.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투매가 나왔는데 그러면 2차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매물은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럼 결국은 이 매물을 해소해서 우상향할 거냐. 이 얘기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지고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그 앞으로 중국 시장 열리는 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게 관련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기다리실 분들은 할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빠질 때는 오히려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더 지쳐가지고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 갖다가 V자형 반등은 힘들고요. 이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견뎌서 나중에 손실폭을 줄일 거냐 아니면 이거 싫으니까 이거 잘라서 딴 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 결정에 달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시장은 합리적이라던 김용준 전문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너무나 그동안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제닉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포스코 ICT 볼게요. 사신 가격이 7,600원이시고 20%를 쓰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내셨는데 다른 종목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포스코 ICT 정도만 봐드릴게요. 예, 포스코 ICT는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ICT는 분명히 성장성이 담보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ICT라는 사업을 하면서 결국 그 이제 일종의 컨설팅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EP라든지 그러니까 그 ERP죠, ERP. ERP라든지 어떤 솔루션들.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도 ERP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ICT는 올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 쪽에서 친환경 쪽인 부분과 어떤 에너지 쪽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올해 성장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뭐에 묶여서 못 가냐면 포스코에 묶여서 못 가는 거죠. 포스코와 같이 묶여서 못 가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뭐 포스코 ICT를 뒤졌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철강 단합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포스코 ICT는 괜찮을 거고요. 일단 지금 뭐 가격이 좀 사신 가격에서 7,650원 크게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을 갖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김용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웃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웃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그만큼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지치기 쉬웠던 그랬을 법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